네, 홈플러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예, 뉴스를 보면은 그래도 납품을 재개했다, 라면이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다 등등등 해서 그래도 좀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일단 회생 절차 자체는 뭔가 그래도 좀 순탄하게라는 말 좀 그렇습니다만은 크게 문제 없이 뭔가 좀 가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진을 계속 남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보통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냥 매장 가서 물건 잘 있고 이 정도면 뭔가 좀 그래도 정상화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왜 매장만 보고 물건 사고 파는 것만 보시니까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금융 사이드, 법적인 회생 절차 등등등 해서 이 뒷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요쪽을 보면 해결은 제가 볼 때 해결은 고사하고 생각지 못한, 아니면 드디어 이제 수면 아래에 있었던 얘기들이 이제 튀어나오면서 점점 더 사실은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중간 점검 차원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금융적 이슈, 재무적 이슈 몇 가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났나라고 보면 첫 번째예요. 어음이 부도가 났습니다. 어음이 부도가 났어요. 예. 어음을 이제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분들은 어음을 잘 굴려보지를 않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죠. 예. 왜냐면 옛날에는 어음을 많이 썼는데 지금 어음 안 쓰고 그냥 다 계좌이체 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고 하니까 실제 상거래에서도 어음이 많지는 않아요. 옛날에 비해서는요. 자, 그래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요. 예. 이 당좌거래 정지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이런 커피를 납품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주는 게 정상인데 안 줘. 그리고 어음을 줍니다.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요거 기한으로 해서 실행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럼 여러분 그 어음을 들고 있다가 나 돈 필요한데, 그러면 시장에다 조금 할인해서 팔기도 하고 그냥 어음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어음을 아무튼 주워들어서 해서 마지막에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 써있는 은행과 글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날짜에. 그래서 저 어음 여기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딱 참고해서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셨군요 라고 딱딱딱 확인한 다음에 맞네요 이렇게 하고 나면 그 계좌에, 이 어음을 결제할 수 있는 그 계좌에 돈이 있으면 당연히 은행에서 대신 지급을 해 줍니다. 요 어음과 대칭이 되는 계좌, 요거를 당좌 계좌라고 하는 거예요. 당좌 계좌. 근데 은행에서 저 어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싹 냈는데 예 그러시죠 딱 왔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딱 했는데 손님 죄송한데요 계좌에 돈이 없네, 난 그럼 못 드려.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거 이 날짜에 어음 실행하면 돈 준다고 그랬는데 왜 돈이 없는 겁니까? 그걸 나한테 물으셔. 계좌에 돈 않는 웬 원래 어음 관련해서 본 채무자한테 가서 얘기하셔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을 안 줍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어음이 빵꾸가 난 겁니다. 빵꾸. 너무 어려운 용어, 고급 용어를 썼습니다. 요게 부도입니다. 요게 어음 부도예요. 어음과 매칭되고 결제하도록 맺어져 있는 계좌, 당좌 계좌에 돈이 없어서 어음 결제가 안 되는 거, 요게 부도입니다. 어음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부도 처리됐어요. 그렇게 해서 현재 당좌 거래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 그 은행은 2년간 당좌 거래를 못해요. 현재 그런 일이 일단 생겼다. 뭐야? 돈 관련해서 뭔가 좀 계속 막히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드시죠? 내용이 할 게 많아서 깊게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 일단은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에서 여러분이 라면 하나 잘 사고 저기 저녁 장 보러 가셔서 샴푸 하나 잘 사고 이런다고 지금 정상화되는 게 아니고 이쪽 사이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음 부도났습니다. 자,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 계좌에서 중지가 됐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그러면 걔네들만 힘들겠지, 그 은행에 어음 내는 애들만 힘들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해서 어음이 부도가 나고 은행 관련해서 거래 정지가 딱 되면 이 사실 자체가 다른 멀쩡한 채권의 또 하나의 소위 말하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아요.
야, 내가 너한테 돈 꿔줄 때 너를 믿고 꿔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멀쩡해야 된다잉. 근데 네가 만약에 내 돈 안 갚는 건 그건 뭐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네가 멀쩡한 너를 관리하지 못하면 나도 불안해서 안 돼. 너 다른 거래로도 부도 맞으면 안 돼. 다른 거래로도 채무불이행 걸리면 안 돼. 너 파산당하면 안 돼. 알겠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특약들이 보통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음 관련해서 계좌 부도가 났다 라고 하면 이 거래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있을 다양한 금융 관련해서 계속 EOD 사유에 해당되는 게 지금 켜켜이 쌓이고 있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해결해야 될 일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고 있는 일. 자,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 기사에 실명이 나왔으니까 실명을 얘기할게요. 신영증권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검토한다는 얘기입니다. 뭐야?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기관끼리? 예. 왜 싸워 지들끼리? 왜 싸우냐면요. 신영증권이 사실은 소위 말하면 리테일이 뭔데요, 여러분? 창구에서 여러분께 파는 거, 소매, 금융상품 소매로 팠다는 거예요, 개인들에게. 리테일 상품을 많이 취급했는데, 그래서 일반 개인에게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물량이 많이 돌아갔는데, 뭘 팔았냐? 여기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뭐, CP 또는 ABS, 이런 상품들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는 설명드리면 되게 재밌습니다만 건너뛸게요. 단기 금융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아무튼 신영증권이 그런 걸 많은 소비자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딱 오셨어. 증권사에 딱 가요. VIP 딱 고객이 앉아 계십니다. 그럼 아유, 김 사장님 어서 오세요.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딱 앉아요. 그러면 아유, 그래 김 과장. 응? 나 이번에 어떻게 하면 돼? 갑자기 한 2억 좀 굴리고 싶은데.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토랑 같이 챙겨드릴게요. 지금 회장님, 지금 금리 몇입니까? 막 이래요, 지금. 고금리 상품이 나왔습니다. 자, 이겁니다. ABS. 또는, 자, 이겁니다. 회장님. ABCP. 자, 이겁니다. 회장님. 딱 하고 보내. 이게 뭔데? 이게 바로 단기 금융 상품이라는 건데, 회장님. 요거는요, 금리가 6, 7. 우와, 뭐야, 이건, 기준금리보다 막 2배 장사야? 그렇죠, 회장님. 대단한 겁니다. 알토란 같이 버실 수 있는 상품 저희가 추천드립니다. 대단하네, 김 과장. 그런데 말이야, 세상에 공짜 없잖아. 왜 얘만 금리가 높은 거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라고? 위험하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거죠. 자, 그런데 이건 누가 발행한 건지 아십니까? 또는 이 물건이 결국엔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건지 아십니까? 회장님, 홈플러스. 홈플러스 있잖아요. 그냥 길가에 널린 게 홈플러스 아닙니까? 우리나라 유통 2위. 홈플러스 망합니까? 지금까지 보세요. 매번 이렇게 단기씩 계속 발행하고 왔었어요. 지금까지도. 올해만 발행된 게 벌써 1,000억이에요. 거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홈플러스 망하겠습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고. 설사 망한다고 칩시다, 회장님. 3달 안에 망하겠냐고. 이거 3개월짜리인데 3달 동안 무슨 일 나겠어요? 깔끔하게 치고 들어가서 6% 건지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물건이 리테일로 팔렸다라는 거예요. 상품별로 다르고 증권사별로 다르고 지점마다 다릅니다만 제가 대충 얘기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최대 3천억에서 6천억 사이 상품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음 묻어놨습니다. 자, 또 하나. ABS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뒤에, ABS 뒤에 TV가 붙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튼 ABS. 자산 유동화 증권입니다. 그거를 단기로 전자로 돌리면 뒤에 뭐가 붙어요. 근데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자산 유동화 증권. 그냥 ABS라고 하면 됩니다. 이거 설명하면 좀 길어요. 아무튼 요거를 주로 팔았는데 요것도 아까 묻어난 것처럼 요것도 한 4천억 정도 현재 잔량이 있는데 요것도 현재 전액 디폴트 됐습니다. 전액 묻어놨어요. 전액. 그러면요. 아까 요거 신영증권의 김 과장 말만 듣고 샀던 김 회장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거 3달 동안 홈플러스 부돈 날 일 없다며? 안전하다며? 이러면서 뚜껑 열리지 않을까요? 열리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증권에서 찾아와가지고 김 과장 나오라 그래!
내가 VIP인데 말이야. 나한테 위험도 제대로 설명 안 하고, 뭐, 3달 안에 홈플러스에서 무슨 일이 난다고, 안 난다고 했어? 안 했어? 이러면서 난리가 나겠죠? 소위 말하는 불완전 판매 이슈가 생기고, 수많은 개인들로부터 어떤 소송이라든지, 이의제기라든지, 환불 요구라든지, 뭐 등등등, 어떤 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리테일로 잡아 돌렸던 증권사에서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해서 두드려 맞기만 할까요? 아니죠. 얘네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희도 몰랐습니다. 저희는 곧대로 위험을 잘 고객께 설명드렸고 요게 내일 모레 기업회생이 들어간다는 걸 저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라고 하면서 홈플러스를 상대로 물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이 오히려 우리를 속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발행해서 리테일로 유통할 수 있게 너희들의 부실, 내일 모레 기업회생이 들어간다라는 거, 지금 갚을 돈이 10원 한 장 없다는 거, 조만간에 부도난다는 걸 숨겼지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면책 내지는 향후의 어떤 수에 대비해서 소송에 대비해서 오히려 신용증권사가 드디어 홈플러스를 물고 홈플러스에게 형사 고발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흐름도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무슨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거야? 사기입니다. 사기가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을 속여서 금전을 편취하면 사기가 되겠습니다. 속여, 기망하거나 뭐 위기에 빠뜨리거나 뭐 이런 겁니다. 아무튼 속여서 저 금전적 이익을 가져갔다. 요게 사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러면 홈플러스가 누구를 속였다는 거야? 증권사들을. 어떻게 속였어? 멀쩡할 것처럼. 앞으로 적어도 3-4달, 5달 사이에 기업회생 같은 걸 신청한다든지, 금융이 빵꾸 난다든지, 곧 부도날 거라는 거를 숨기고, 나를 속이고, 계속적으로 거래가 안전할 것처럼 속이고, 회계정보를 속이고 나한테 발행을 하도록 만들었다. 요런 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감옥 갑니다. 실제로 판례가 있어요. 회사가 곧 부도가 나거나 그 자금위기가 생긴 걸 뻔히 알고도 연속적으로 어음이라든지 이런 거 계속 발행했다. 그래서 이건 조만간에 이건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걸 알고도 발행했다. 이거 사기 유죄 인정받은 대기업 판례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증권 등등등이 어쨌거나 요거는 홈플러스가 우리에게 사기쳤다 라는 측면에서 형사고발에 들어갈 가능성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본인들도 리테일에 어마어마하게 판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디펜스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이쪽으로 떠넘겨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현재 일파만파 이게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딱 봐도 여러분 라면이 매대에서 잘 팔리는 문제와 상관없이 점점 얘기가 커지고 있죠. 아까 부도난 것부터 시작해서 부도난 것부터 시작해서 이건 뭐야? 이제 증권사랑 홈플러스랑 소송을 막 붙는 거죠. 네가 잘했네 못했네 속였네 안 속였네 장부를 깔아 그러면서 홈플러스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다 오픈했잖아. 그리고 네가 고객들한테 판 거 네가 책임져야지 왜 나한테 그래? 뭐 등등등. 그 사이에서 어디 가서 책임을 물어야 될지 모르는 고객 피해도 점점 생기겠고요. 일반 개인들 피해도 생기겠고요. 그죠? 사이즈가 커집니다. 자, 요런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이제 세 번째 파생 문제. 입점업체, 납품업체 문제도 해결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기사에서는 뭐 그래도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 등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바닥으로 쭉 훑어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가 대기업들 예를 들면 뭐 냉장고 납품해야 되는 뭐 LG 이런 데다가는 아유 납품 좀 해주세요. 우리가 앞으로 자금 잘 해가지고 갚아드릴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금 계획서도 막 보내나봐요. 그런데 정작 거기에 입점해 있는 입주업체 8,000곳 그 다음에 납품업체 1,800곳 중에서도 약간 영세하거나 이런 쪽들이 있죠. 요런 쪽 소상공인들 요쪽으로는 현재 지금 제대로 된 대응이 아직 안 나온다고 해서 불만인 목소리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 결제도 점점 미뤄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 사재를 털어서 내가 사채를 써서라도 갚고 있다 뭐 이런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야말로 영세하거나 좀 더 보호가 필요한 입점업체와 납품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도 긴급하게 현재 보호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현재 계속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파열음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제가 살짝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홈플러스가 제대로 회생하느냐 안 회생하느냐의 키는
여러 키가 있습니다. 물론 뭐 MBK가 뭐 돈으로 해서 마련해 오느냐, 뭐 다른 채권자들이 뭐 어떻게 하느냐 등등등 여러 키가 있습니다만 가장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키가 뭐냐, 메리츠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입니다. 지금 홈플러스의 금융채무가 뭐 3조니 4조니 왔다 갔다 한다고는 하는데, 예, 대충 뭐 3조라고 쳐도, 뭐 2조라고 칠게요. 쳐도, 핵심이 메리츠가 1조 2천억의 채권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메리츠는 담보권자예요. 담보권이 있어요. 어떤 담보가 있냐? 전국에 있는 홈플러스의 알짜 매장과 그 부동산과 그 땅, 건물과 땅을 담보로 잡고 있어요. 전국에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4조 남짓으로 추산한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안심했어요. 메리츠가 1조 2천억 정도 채권이 있는데 뭐 담보만 한 4조 들고 있으니까 문제 없겠네 라고 해서 딱 넘어갔는데, 요거 관련해서 계속 파열음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메리츠가 담보권 실행으로 만약에 방침을 기울인다면 이거 문제가 보통이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파생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 예를 들면 여러분 다 건물주시죠? 우리 독자님들 다 부자 아닙니까? 예, 빌딩 몇 채씩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예, 부자들만 보는 방송 아닙니까? 저희가 또. 예? 예. 예. 여러분이 어떤 빌딩을 하나 갖고 계시다고 해볼게요. 그거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얼마짜리라고 우겨봐도 사실 남이 그 가치를 인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받으면 돼요. 근데 감정평가 받는 것도 여러 가지 감평 기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방법, 뭐 탁상 감정, 비교 감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무튼 감정평가 받는 것도 방법이겠죠. 또 하나는 비교 사례로 이렇게 봐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많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시중에서는 많이 통용되는 방법이에요. 뭐냐? 수익률을 놓고 곱하기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이거 100억짜리 건물인데 사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야 내가 100억을 은행에다 놓으면은 말이야 이자가 3%야. 근데 100억짜리 내가 건물을 사면 말이야 세금 떼고 못 떼고 차포 떼고 다 떼고 나면은 수익률이 3% 나와? 그거 이상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요렇게 말하게 됩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쉽게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잠깐만요.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을 설치 당일에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수당으로 현금을 최대로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밤낮 없이 전화, 카톡,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도 가능합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최대 지원금에 주문 당일 발송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네, 쉽게만 말씀드릴게요. 그 건물에 임대 등등등 해서 그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의 수익률을 딱 가지고 그 건물값을 역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 건물을 갖고 있는데 건물에서 들어오는 한 달 월세가 5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5만 원. 예? 예. 그러니까 한 달이라고 안 하고 월세가 5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대충 임대 수입이. 그럼 그 건물은 얼마짜리냐? 20배 하면 됩니다. 그냥 대충. 예. 그럼 100만 원짜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은행에다 입금하면 5만 원 이자 준다라고 할 때 여러분 100만 원짜리 건물을 사면 임대료가 5만 원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면 얼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내는 수익률을 가지고 거꾸로 수익률 공식에 넣어서 이 건물은 얼마짜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추 맞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복잡하게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홈플러스가 메리츠 등등등에게 담보로 잡혀 있는 이 부동산의 가치는 현재 어떻게 매겨져 있냐면 홈플러스가 운영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홈플러스가 내고 있는 임대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다시 역산해서 이 정도 가치는 있다고 매겨져 있는 겁니다.
홈플러스니까 그 값을 내는 거고요. 여기서 매장 활동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임대료를 내고도 장사가 된다. 또는 유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 그 임대료를 내고 있고 그 임대료를 바탕으로 다시 20배, 30배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동산의 가치가 산정이 되어 있는 건데 이해가 되시죠? 홈플러스가 그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것도 많다니까요. 홈플러스가 월세를 5만 원 내고 있으니까 이 홈플러스 매장 건물은 땅이랑 합쳐서 100만 원입니다. 20배 곱하니까.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메리츠가 이거 팔아버려야 되겠어? 담보권 실행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물건을 팔기로 마음먹으면, 담보권 실행으로 마음을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걸 홈플러스 상태에 그대로 누가 사가지고 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그 건물값이 4조지. 예? 이걸 만약에 나 그거 필요 없는데, 나 매장 안 할 거야, 나 그거 창고로 쓸 거야, 창고로, 또는 나 그거 다 때려 부실 건데, 그리고 거기다가 사거리 땅 좋으니까 아파트 지을 건데, 오피스텔 지을 건데 등등등 해서 수익률을 다르게 계산하기 시작해서 그 건물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기 시작하면 지금보다는 수익률이 하락된 값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예를 들어 외곽에 있는 매장 누가 삽니까? 잘 사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또는 시내에 있는 것도 이게 아파트로 팔리거나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이면 사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등등등 해서 결국 메리츠가 담보권 실행으로 뭐냐게 이걸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지면 파생돼서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건물을 들고 있는 다양한 펀드, 건물의 소유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물값을 다시 하향 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 어떤 펀드가 메리츠의 매장을, 홈플러스의 매장을 현재 담보로 소유권자로 들고 있고 그걸 임대로 홈플러스에게 줬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담보권 실행이 들어가면, 어이구, 내가 100만 원이라고 평가했던 내 홈플러스 건물값이 이제 반토막이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펀드는 건물값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할인해서 상각시켜야 됩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할게요. 땡땡땡 운용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펀드 등등등에 대해서 현재 가액을 깎기 시작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펀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앉아서 손실 봅니다. 내 펀드는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고객님 죄송합니다, 올해는 수익률이 낮겠습니다. 또는 이거 건물 팔아가지고 환매해가지고 고객에게 수익금 주기로 했는데 이거 못 팔릴 것 같아요, 등등등한 여러가지 금융적 파생이 드디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MBK가 이거 똑바로 해결 못하면 고려와연 문제까지도 불똥이 튈 수도 있고, 앞으로 MBK가 국내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M&A 사업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등등등, 막 국민연금 자산 어떻게 할 거야, 등등등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드디어 이런 문제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상거래 채권은 주겠다. 그래서 납품업체 입점 좀 해라. 정상적으로 매장을 좀 운영해보자. 그래야 기업회생이라는 그 다음이 있지. 지금 매장이 텅텅 비어서 아무도 안 오기 시작한다. 그럼 당장 오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목숨이라도 연명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뭔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겉에서 보는 모습이고, 그 후면에서 이제 금융, 이게 회생이 들어갈 때 어떻게 통으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메리츠가 과연 이거를 담보권 실행에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어음 묻어놨던 것 때문에 모든 채권을 다 동결시킬 거냐, 말 거냐, 담보권 있는 채권자에게는 어떻게 대우할 거냐, 담보권 없는 채권자에게는 얘기를 어떻게 할 거냐, 등등. 이제 진짜 복잡한 문제가 이제 막 튀어나오기 시작한다. 딱 봐도 어지럽죠? 바로 그겁니다. 어지럽습니다. 보통 문제 아닙니다. 협력업체 많습니다. 만약에 담보권 실행이 돼서 만약에 매장 판다 그러면요, 거기 딸려있는 우리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생계까지 약 2만 명 이상의 지금 현재 노동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길거리에 내앉을 판입니다. 잘못하면 말이죠. 문제 복잡해지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조금만 더 불꽃이 튀면 사회 문제 되고요, 정치 문제 되고요, 그야말로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통 복잡한 문제, 함수가 1차 함수가 아니라 2차, 3차, 4차 미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런 조짐이 보인다 라는 차원에서 경각심을 갖고 이 뉴스를 보셔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드리고요.